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7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대 저성장이 고촉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쌀이나 채소, 휘발유 등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액 공모 한도를 대거 늘리고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취임 이후 세 번째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즈음에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한 생각이나 예산 편성 관련된 요청사항 등을 정치권에 요청하는 일종의 연례 행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취임 직후인 34일만 지난해 6월 12일 그리고 꼭 1년 전인 작년 11월 1일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시정연설도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당부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70조 원이죠. 역대 최대 규모고요. 한마디로 전례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년에 펼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곳간을 활짝 열어서 적극적으로 경제복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죠. 문 대통령도 오늘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정치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포용을 말하고 있다면서 포용 성장은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복지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기에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일정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눈앞에 와 있으니 기적 같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35조 7,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5조 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서울시의 내년 예산 35조 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예정이죠? 네, 복지 예산이 11조 1,8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주거복지 정책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과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에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영유아 아동과 어르신 또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사업에 3조 5천억 원을 배정해 돌봄 공공책임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자 생계급여 확대에 1조 9,500억 원과 6,900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도 96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서울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네, 도시계획과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특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재생 분야에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세운상가와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옥탑방 한 달살이 직후 언급한 강남구 균형발전 예산 역시 별도로 1조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 주거환경 개선 작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원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2조 8천억 원이 배정돼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등을 보상, 매입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예산도 1조 7,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내년에 37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후 지하철과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안전 분야에 1조 4,700억 원이, 또 문화예술 분야와 혁신 성장 분야에 각각 5,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470조 원 규모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와 남북협력 등 예산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제 국정감사도 마무리가 됐고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의 예산 전쟁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이제 혁신 성장을 잘해보겠다. 그리고 가계소득과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이면서 이 포용적 이 예산임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과연 내년에 우리가 이제 돈 씀씀이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논의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실물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강조했던 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플러스 통화 정책이었는데 통화 정책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서 한국은행이 아무리 경제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이 어려워진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분명히 재정 확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공공기관 세습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겨울 한시적으로 체험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굉장히 부질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야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한 달 동안 이 예산 전쟁이 아마 또 다른 이 전국의 어떤 휘파람을 좀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역할의 중요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역시 23조 5천억 원 사상 최대로 배정된 일자리 예산입니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침인데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7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도 쇼크였습니다. 8월에는 3천 명, 지난달에 가까스로 4만 5천 명을 거의 그래도 10만 명 아래에서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기조가 연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고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물론 지표상으로 이렇게 공공체험형 한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아이올의 기준으로 해서 이 주당 1시간을 이제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통계 지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감 지표가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공들인 예산이 뭐냐? 470조 원 가운데 우리 증가율 22%입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 22조 원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23조 5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아마 이 실효성이 문제겠죠. 그동안 사실 오늘 문 대통령도 이 일자리라는 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어르신들, 신중년, 장애인 등의 어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할 때마다 일자리 예산 최고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5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굉장히 한시적이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마 이 야당이 이제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허공으로 사라졌느냐라는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제조 구조적인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일자리 예산 가운데 정말 이 구조적인 측면에 개혁할 만한 예산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야당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예산이 일단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 기구도
기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퍼주기식 논란에 지금 뭐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찰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조 1,000억 원대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이제 남북 협력 기금 역시 여야 논쟁이 뜨거운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남북 간 철도나 도로 연결과 같은 이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협력 기금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통과를 이제 종용을 하는 그런 이제 강조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계획한 대로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야당은 좀 다릅니다. 국제사회 분위기, 제재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는 역행하는 예산이다. 그러면서 깐깐하게 검증하겠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470조 원의 큰 예산, 슈퍼 예산안은 맞지만 정말 쟁점이 되는 건 일자리와 같은 경제 부분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과 같은 이런 이제 남북 경협 기금의 두 축으로 아마 한 달 동안 굉장히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SOC 예산 감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깎였습니다.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우울하다 보니까 조정의 필요성은 강조가 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SOC 예산은 지금 줄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는 이 토목건설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야당의 경우에는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이 SOC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지역 경제 침체에 가장 제조업 침체가 심한 것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의 이 지역 의원들의 경우는 굉장히 연말까지 쪽지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 SOC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지만 생활 밀착형 도시 SOC 예산의 경우는 오히려 더 늘리겠다. 그동안에 했던 건축, 도로를 더 새로 깔고 집을 새로 짓고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도시를 재생한다든가 뭐 도시주택을 재생해서 아니면 이제 민간 임대를 더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쪽의 예산은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나 이제 정부도 지금까지 이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타협점을 찾아서 아마 20년 만에 줄어든 SOC 예산이 일부 복귀가 되고 증액이 되면서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 개연성은 있는데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한 예산 계산이 아니라 셈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국민의 감시하는 눈초리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나라 돈을 푸는 일입니다. 그 방향성과 쓰임새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혁신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10억 원까지만 소액공모 한도를 허락하던 것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 전문 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고요? 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돌려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당정은 우선 소액공모 조달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0억 원인 소액공모 자금 조달 금액은 앞으로 30억 원 이하와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 두 구간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안전장치 차원에서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과 외부감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간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것도 반영이 됩니까? 네,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을 합니다. 현재는 투자를 권유한 일반 투자자를 기준으로 50명이 넘으면 공모로 구분해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충분한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은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또 엔젤 투자자 등이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1분기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해 민간 프로젝트는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원, 코스닥에서 6천억 원, 총 4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비중이 30%가 넘는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2%나 올랐다고요?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만큼 가계 부담도 커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1%를 기록한 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는데요. 1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토마토와 파가 40% 이상 올랐고 무가 36%, 쌀이 24%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도 12%가량 올랐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2.2% 올라서 전체 물가를 0.7%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2.9%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네, 서민들이 느끼는 가계 부담은 커졌는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물가 변동폭이 큰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은 1.1%로 전달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근원 물가인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0.9%에 그쳐서 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22%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한 549억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역 흑자는 65억 5천만 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국제 신용등급도 하락했는데요.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트리플 B+로 모두 낮췄습니다. 자동차 시장 침체로 약화된 수익성이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미국 내 경쟁 심화와 취약한 제품 라인업, 또 환율과 국제무역 분쟁 등을 실적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10조 원이 넘는 순연금을 보유한 만큼 신용지표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늘 오후 지난달 판매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표는 올 4분기 성적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협약도 난항인데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왔죠. 네,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함께 추진하는 자동차 생산공장 신설 사업입니다. 자동차 생산직의 연봉을 업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인데요. 노조 측은 이번 사업이 정경유착으로 인해 경영 실패를 낳을 것이라면서 회사가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일자리 협약 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던 광주시와 지역노동계는 오늘 새벽에 최종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주체인 현대자동차와의 마지막 협상은 물론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각종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으로 떨어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두 경제투톱의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가 오늘 자신의 거취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자신의 교체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에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라인 교체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물러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 네, 경제투톱 교체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채설은 2기 개각을 앞두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2기 개각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됐었는데요. 당시 일각의 예상과 달리 김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투톱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최근 청와대에서 교체를 결정하고 인사와 민정 라인에서 후임자 인선과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 교체 역시 시기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인데요. 교체설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2004년의 판결을 뒤집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 2심은 심리를 잘못했다고 밝히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임대업 등의 매출을 나타내는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지난달 100.7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8%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지난 5월부터 5달 연속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마이너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토지를 소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3%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해 5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상위 3%가 보유한 면적은 26,283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에 재임하는 동안 채용 과정에서 13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5% 상승해서 204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2% 상승해서 66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홀로 1,40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이 3분기 1,2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내면서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삼성전기는 3분기 호실적인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증선이 재감리 연기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순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800억 원 정도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협주가 증시가 반등하면서 동반 상승세였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바이넥스가 중국 제약회사와 기술 이전 제약 체결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